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파우더 생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우더의 처방은 체질안료, 백색안료, 색소, 펄, 오일 바인더, 향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루스 파우더나 아이섀도우 블러셔 이런 부분들은 오일 바인더의 함량에 따라서 제형을 특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우더 공정도를 보게 되면 먼저 백색 체질 안료를 투입한 후에 2분 혼합 기박 끓기 고속으로 돌리고요. 색소하고 펄을 투입한 후에 2분 혼합 기박 끓기 그리고 바인더를 80도로 가온한 후에 바인더를 투입을 하고요. 2분 혼합 중속으로 바인더 투입할 때에는 중속으로 돌리게 되고요. 바인더 혼합이 끝나고 나면 기벽 끓기를 한 다음에 1차 혼합 2분 동안 고속으로 돌리고요. 다시 기벽을 끓기를 하고 2차 혼합 2분 동안 또 기벽 끓기를 하고 기벽 끓기를 하는 이유는 기벽에 오일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게 되면 실제 균열 혼합이 안 일어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기벽 끓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색을 한 후에 후펄이나 향을 투입해서 중속으로 저속으로 돌려서 배출하는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량은 보통은 그 설비 내부 용량의 한 5에서 20% 정도. 예를 들어서 200리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250에서 10kg부터 2인에서 40kg까지 제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더 공장은 습도와의 싸움이다. 습도를 70% 미만으로 관리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파우더 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95% 이상의 판상과 쓰는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를 보면요. 실리카 같은 구상 그리고 제올라이트 같은 부정형 원료들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 이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표면이 매끈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공들이 있는데요. 이 기공을 포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러스에 보면 물이 들어 있는데요. 태워도 날아가지 않은 강제 함수율 그리고 외부 온도 습도에 따라서 그 수분이 들어갔다가 빠졌다 하는 자유 함수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우더는 자유 함수율이 2% 미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조 작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TiO2 같은 경우나 이렇게 습도를 많이 먹는 그런 원료들은 실제 제조하다 보면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표면에 이슬처럼 또는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물이 맺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현장에 습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는 수입 과정 중에 배를 타고 수입하는 과정 중에서 뭐 습도가 많이 차 있던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미생물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정을 했을 때에 표면에 얼룩이 발생을 해서 타정 생산성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장의 습도는 가능한 한 70도 미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장마 같은 경우에는 70도, 70%를 계속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습기를 통해서 좀 70% 미만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우더 공장은 빛과의 싸움이다. 자외선을 최대한 막아라. 변색을 방지하라. 제조 설비의 선속도는 32메타파세크로 맞추어라. 설비의 발색은 최대 마찰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설비의 선속도를 맞추게 되면 용량별로 100kg, 300kg, 뭐 1톤이 있다 하더라도 맨 끝에 선속도만 맞추게 되면 발색력이 거의 유사하고요. 표면에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헨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요 배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임펠러가 있고 하부 임펠러가 있는데 선속도는 결국은 파우더와 부딪히는 최대의 속도거든요. 그게 이제 해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요 끝단부에 돌아가는 속도를 초당 32메타파세크로 만들어라. 뭐 중속은 바인더를 분무할 때라든지 저속, 후퍼를 투입할 때에는 요거는 약간씩 조정을 하더라도 최대 선속도는 32메타파세크로 맞추어라. 예를 들어 이 선속도가 너무 낮게 되면 발색력이 떨어지고요. 또 바인더를 충분히 해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인더 뭉침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40메타파세크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특히 팩트나 이런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파우더의 표면이 개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40메타파세크 이상으로 해서 최대 발색을 하게 되면 외관색과 도포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도가 좀 칙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발색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보관 과정 중에 변색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파우더 외부의 선속도를 어떻게
RPM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기계는 RPM으로 작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선속도의 RPM을 맞추는 방법은 하부 임펠러 길이가 약 0.6m다, 60cm다. 그러면 RPM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선속도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의 3.14 파이를 곱하고 RPM을 곱한 다음에 RPM은 분이니까 60으로 나누어주면 선속도를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RPM 같은 경우는 수식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선속도 곱하기 60 나누기 길이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선속도를 32로 맞추기 위해서 60으로 곱하고 나누기 0.6m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1019rpm. 선속도를 32m로 맞추기 위해서는 1000rpm 정도로 돌리는 것이 이 설비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분무 각도도 파우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요. 노즐은 방사형 노즐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물론 한계 분무가 일어나면 가장 좋죠. 그리고 중앙 임펠러 끝단부로 분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인더를 분무하게 되면 내부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사 각도를 보게 되면 이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바인더 분무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바인더 분무 압력과 그 다음에 바인더의 온도를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바인더를 분무를 했을 때 기벽에 이렇게 오일 바인더가 뿌려지면 이 부분을 긁어내야 되고 이 부분이 바인더 뭉침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너무 좁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또 바인더가 충분히 해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부분에 바인더가 뭉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부 임펠러 끝단부를 통해서 이렇게 바인더를 분무를 하면서 중속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바인더 분무 방식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노즐을 계속 바꾸거나 압력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바인더 온도를 예를 들어 75도로 하면 조금 넓게 분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85도로 하면 조금 좁게 분무가 될 거고 100도 정도 올리면 이렇게 분무가 되겠죠. 그래서 물에 가까운 한 1cp 정도 점도로 해서 온도를 그 바인더 처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를 품목별로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색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색소 데이터가 100% 맞더라도 초기의 색소의 양은 90% 이상을 넣지 마라. 색이 넘어가 버리면 조색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백색 완료나 체질 완료를 태워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 연구원이 요구했던 그 사용감 품질을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색을 하더라도 최대 혼합 시간을 15분 이상 넘지 않도록 설계하라. 그 hen세 설비 같은 경우에 그 파우더 같은 경우는 입자는 6에서 13 마이크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물론 펄 같은 경우는 뭐 100 마이크로까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발색이라는 것은 입자를 깬다라기보다는 색소 입자를 체질 완료 사이에 어떻게 고르게 바인더를 포함해서 고르게 분산시키느냐 파우더용으로 보면 해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색은 결국 해세다. 그래서 32 메타파세크로 돌리느냐 40 메타파세크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발색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헨셀 믹서에서 A, B, C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서로 색상이 다르게 되는데 그 헨셀 믹서를 돌리다 보면 약 한 6분대에서 발색의 90%가 이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조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보면 6분이 아니라 한 4분대에서 서로 다른 샘플링을 가지고 색소를 넣다 보면 넘치기도 하고 경량성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 90% 정도 발색이 됐을 때 6분에 최초 조색을 해라. 아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인더 분무 후에 6분 후에 색상을 보아라 하는 공정도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한 2분 정도를 더 돌리게 되면 최대 발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색이 딱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이 부분에서 조색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색상이 안 맞아서 2번, 3번, 4번 해서 뭐 5번, 6번 정도 색상을 계속 조색을 한다. 물론 실력이 없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15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체질 완료들이 좀 칙칙하게 변합니다. 채도가 떨어지죠. 명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칙칙하게 가다 보면 실제 원하는 색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색은 2회 또는 3회 이내로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15분 이상 혼합을 했을 경우는 파우더 품질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넘기지 마라 라는 부분이고요. 아토마이저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아토마이저의 그 헤드와 그리고 라이너의 간극은 한 1에서 1.5mm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하고요.
아토마이저의 라이너의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팩토리의 얼룩 발생량이 되고요. 또는 아토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토마이저라고 해서 분쇄기라고 해서 실제 파우더 입자를 분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파우더에 오일이 도포되어 있는데 밀가루 물에 넣었을 때 뭉친 것처럼 뭉치는 부분들을 해세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분쇄기 역할을 보면 되고요. 보통은 1mm에서 3mm 정도의 장공형 빗살무늬 형태가 가장 좋은 얼룩 해세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물 보관 단위도 팩토리는 60kg, IC도로는 30kg 미만으로 보관하고요. 하중에 의해서 밑에 부분에 파우더가 무게가 많이 깔아앉게 되면 뭐 90일까지는 바인더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옮겨가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경험상 보면은 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타정할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설비의 여력이 된다면 펄 전용 설비를 운영하라. 블러셔나 팩트, 틴킥 이런 경우는 아이섀도우를 뭐 공용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제조 용량 자체가 조금 달라서 다른 설비를 사용하지만 보통은 200리터나 300리터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팩트나 이런 데 펄이 혼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비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펄 전용 설비로 해서 생산을 하고 무펄은 무펄 전용으로 생산을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과는 타정 하루 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숨을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과하자마자 바로 찍게 되면 그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실제 타정을 할 때에 불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상 보면 하루 전날 여과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쫙 파우더가 깔아앉아서 타정할 때에 용량 편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블러셔는 한 60메시 정도,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한 30메시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파우더에 있는 결국은 성형 타정이라는 것은 파우더에 있는 공기를 얼마나 잘 빼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형에서 펀치에 에어홀, 슈퍼홀을 한 0.1mm 단위로 해서 방사형으로 하고 그리고 성형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펀치를 설계할 때에는 그 양음각 성형일 경우에는 R을 양각이나 음각이나 R을 각을 유지를 하고요. 너비 대비 높이를 2분의 2 이상 너무 이렇게 높게 되면 그 부분에 공기가 있어서 뭐 금이 간다든지 낙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의 너비 대비 높이는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요. 각도도 너무 뾰족하게 하게 되면 공기가 충분히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각도도 한 60도 미만으로 펀치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성형천 같은 경우에는 트윌 재질로 해라. 예를 들어 실줄, 날줄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타정을 했을 때의 공기 빼기는 좋을 정 표면이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윌의 성형천을 사용을 하고 트윌로 재직한 것 그리고 정전기 방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타정은 공기 빼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기성이 600루베 이상은 돼야 된다 분당. 그렇게 해서 성형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성형천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뭐 일반 옷감 안감으로서는 뭐 다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 성형천 가격보다 불량과 생산성 저하가 오히려 성형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형천의 그 정전비 대전 방지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겨울철에 정전기에서 성형천에 자꾸 내용물이 묻어서 그 다음 내용물에 찍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전기 대전 방지 처리도 한 성형천을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타정이 안 된다고 해서 압력을 계속 높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되면 중간 부분이 불룩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세팅했던 압력보다, 타정 압력보다 한 20%, 20% 정도 높였을 때에도 타정이 안 되면 그냥 여과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안 되면 분쇄하고 마지막으로는 프레스에이드, 예를 들어 칼슘 카보네이트나 징크 스테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조금 전체 처방의 0.몇% 정도를 추가 보정해서 타정을 하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주검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주검사는 무게를 수시로 10분, 5분 이렇게 계속 하고 또 조건 바꾸면 또 낙하 테스트, 경도 측정 해야 되고요. 경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지표지만 낙하 테스트는 반드시 1시간마다 해서 깨지는 경우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나중에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고요.
낙하 테스트는 성형물 반제품 상태가 아니고 용기에 직접 넣어서 낙하 테스트를 하라. 실제 고객이 사용하거나 물류 유통 중은 용기에 들어있는 충격을 받기 때문에 반제품 상태로 기준을 잡더라도 충분히 보증을 유통 과정이나 사용 중에 보증을 못한다. 그래서 본 용기에 넣어서 낙하 테스트를 진행하라. 그 낙하 테스트 방법에 이런 것은 그 김 공장장 동영상의 그 파우더 CT 테스트 방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직전에 표준품과 색상을 비교하고요. 용기에 넣어서 낙하 테스트를 반드시 포장실 쪽에서도 동시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투명 용기는 접시 앞면과 옆면을 반드시 닦아야 하고요. 접시와 용기가 붙이는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그 DJ16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는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다만 그 한 포인트를 쏘면 팁으로 바를 때 내용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3포인트 정도는 쏴서 내용물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용기의 투입 후에는 표면의 에어 브로잉을 통해서 이물질이라든지 섀도우 가루 이런 부분들을 좀 날려라. 왜냐하면 그 파우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는데요. 환판이라든지 셀로한 이런 부분들에 파우더 가루가 묻어버리면 많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 브로잉 물론 석션도 같이 해주면 작업자가 호흡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 거고요. 그 포장 방식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반드시 내용물이 위로 향해서 포장을 해라. 색조 같은 경우는 파우더뿐만 아니라 립스틱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기초도 마찬가지죠. 누액 방지를 위해서 세워서 포장 사양을 맞출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파우더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키포인트를 좀 자기 회사에 몇 가지라도 적용해 본다면 보다 분량이 작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파우더 생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